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나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밤늦은 시각, 창밖에 불빛마저 하나둘 꺼져가는 정막 속에서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휴대전화 화면을 밝히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두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병원의 공기가 낯설어 혹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내 가장 깊은 비밀을 들키는 것만 같아 입술을 달싹이다가 끝내 삼켜버렸던 그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내밀한 순간, 구강을 통해 전해지는 그 뜨거운 체액을 삼켜도 과연 내 몸은 괜찮은 걸까? 라는 본능적이면서도 두려움이 섞인 그 물음 말이죠. 제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료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분들의 삶과 마주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문을 두드리지만 유독 이 질문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도 시선은 저 멀리 허공을 맴돌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꼼지락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묻곤 하시죠. 마치 그 질문이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욕망이 건강을 해치는 죄라도 되는 것처럼 불안해하시는 눈빛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개중에는 다른 곳에서 그저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어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는 가벼운 답변만을 듣고 안심하려 애쓰시던 분들도 계셨기에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을 곁에서 듣는 따뜻한 조언자로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은밀한 침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과 생명, 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아주 고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전객기라 부르는 생명의 씨앗을 품은 그 액체의 정체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액체를 마치 엄청난 생물학적 비밀이 담긴 농축액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그 세계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사정이라는 격정적인 순간에 배출되는 그 액체 속에서 실제로 생명을 잉태하는 정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게도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장액이라 불리는 정자들이 헤엄칠 수 있도록 돕는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성분은 80% 이상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다를 바 없는 수분입니다. 네, 그저 물이지요. 하지만 그 물 속에는 생존을 위한 아주 작은 배려들이 숨어 있습니다. 정자라는 작은 여행자들이 긴 여정을 떠날 때 지치지 말라고 넣어둔 도시락 같은 에너지원, 바로 과당이라는 당분이 녹아있고 그들의 몸을 구성하고 보호할 단백질과 효소, 그리고 아연 같은 미네랄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질 내부는 외부의 세균을 막기 위해 산성을 띠고 있는데 이 산성 환경에서 정자가 녹아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정객은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작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보호막과 같은 원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대부분은 물이고 그 안에 생명을 위한 약간의 설탕과 단백질이 녹아있는 우리 몸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체액일 뿐이라는 사실, 이 점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액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행위 끝에 찾아오는 그 액체를 삼켰을 때 과연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거대한 공장 혹은 아주 정교한 성벽에 비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관이라는 공장의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장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는 그 액체를 전혀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혹은 물을 마시든 위장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은 그저 분해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위 속에는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산성 물질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쇠못도 녹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전객이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장에 닿는 순간 그 속에 포함된 단백질이든 당분이든 심지어 정자라는 생명체조차도 위산이라는 불길 속에서 순식간에 해체되고 맙니다. 게다가 한 번에 배출되는 양이라고 해봤자 티스푼 하나 정도의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처리해야 할 일감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죠. 독성 물질도 아니고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할 화학물질도 아닙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소화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건강한 파트너의 체액을 삼키는 것은 저녁 식사 후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떠돌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황당한 미신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전객이 피부에 좋다더라, 단백질이 풍부해서 보양식과 같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은밀한 농담처럼 누군가는 진지한 정보인 양 퍼뜨리는 이 이야기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을 따져보면 허탈할 정도죠. 한번 사정할 때 나오는 단백질의 양은 약 200에서 500mg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과 비교해 볼까요? 달걀 흰자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3600mg입니다. 즉, 전객 속의 단백질은 달걀 흰자의 10분의 1,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적은 양입니다. 영양을 보충하겠다고 삼킨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물 한 컵을 붓고 수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탕 한 알보다도 적은 외서 15칼로리 정도에 불과하니 다이어트 걱정을 하실 필요도 영양 보충을 기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객은 영양제가 아니라 오로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연의 산물일 뿐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지하고 엄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과 마주한 25년 동안 목이 닳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부분, 바로 감염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강선교를 통해 체액을 삼키는 행위가 위험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체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불청객들, 바로 병원균과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안과 목구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우리 피부처럼 단단한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얇고 촉촉하며 인 붉은빛을 띠는 점막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막은 마치 비에 젖은 얇은 종이나 부드러운 실크와 같아서 아주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 입고 외부 물질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체액 속에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면 우리의 구강 점막은 그들에게 아주 손쉬운 침투 경로, 즉 활짝 열린 성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상대방이 겉으로는 너무나 건강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 파트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많은 성매가의 감염병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흔적도 없이 우리 몸에 숨어듭니다. 이를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데 본인조차 자신이 감염된 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병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청객들이 우리의 목을 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임질과 클라미디아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기에만 감염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균들은 목 점막을 아주 좋아합니다. 인두임질, 인두클라미디아라고 부르는데 감염되면 목이 붓고 따끔거리는 심한 인후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목구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키스나 구강성교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조용히 옮겨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독이 있습니다.
옛날 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매독균은 입안에 경성하감이라고 불리는 통증은 없지만 단단한 궤양을 만들어냅니다. 입술이나 혀에 생긴 작은 상처처럼 보일 수 있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그 순간에도 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세계로 넘어가 보면 입술에 물집을 만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있습니다. 특히 HPV는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경고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구강성교를 통해 목 안쪽 깊숙한 곳, 편도나 혀 뿌리 쪽에 자리를 잡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이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구인두암이라는 무서운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에 암이 생겨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HPV 감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사랑의 행위가 남긴 뼈아픈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IV, 즉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역시 구강성교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질성교나 항문성교에 비해서는 그 확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률이 낮다는 것이 절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입안에 혓바늘이 돋았거나 양치질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다거나 혹은 사랑니를 뽑은 자리 같은 작은 상처가 있다면 그곳은 바이러스에게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혈액과 체액이 직접 만나는 순간 감염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의 체액을 삼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소화기관에 해가 되지 않으나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생물들로 인해 우리 몸의 방어막이 뚫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전객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꽃가루나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전객 속의 단백질이 몸에 닿거나 들어왔을 때 온몸이 가렵고 붓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만약 관계 후에 이런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설마 내가? 라는 의심을 거두고 즉시 병원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니까요. 이 이야기는 비단 남성의 체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질 분비물 또한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질 분비물은 여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체액이지만 그 안에도 임질,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HPV 등 앞서 말씀드린 모든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파트너와의 구강성교 시에도 감염의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하며 덴탈댐 같은 보호장구 없이 무방비로 접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과 키스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관계 후에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 하십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시겠죠? 제가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파트너와 혹은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대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날로부터 약 2주에서 4주가 지난 시점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검사하면 균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잠복기 때문에 가짜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주요 성병들을 확인할 수 있고 목 안쪽에 감염이 의심된다면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HIV 검사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노출 후 4주에서 12주 사이에 검사를 받으셔야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해 주기도 하니 비용이나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끔은 분위기를 환기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파인애플을 먹으면 맛이 달콤해진다는데 정말인가요? 라고요. 쑥스러움 속에 감춰진 호기심 어린 눈빛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체액의 향과 맛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향신료나 육류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체액이 조금 더 중성적이고 부드러운 상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파인애플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체액이 과일 주스처럼 변하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체액의 대부분은 물이니까요. 우리 몸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으면 체액은 농축되어 맛과 냄새가 강해지고 비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깨끗하듯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 우리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입니다. 위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깨끗하고 싶은 마음에 질 내부까지 비누나 세정제로 깊숙이 씻어내는 일명 뒷물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얜 질 내부에는 나쁜 균을 막아주는 유익한 균들이 살고 있는데 과도한 세척은 이 유익균들마저 씻어내버려 오히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저 흐르는 물이나 순한 세정제로 겉면만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 남성분들 역시 매일 샤워하며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 이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 서로를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소통이라는 단어 하나로 귀결됩니다. 침실에서의 문제는 침실 밖에서의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25년간 진료실에서 제가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완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위해 손을 잡고 진료실 문을 들어서는 커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60대 환자분이 계십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는데 혹시나 자신의 잇몸 질환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상담을 오셨었죠. 저는 두 분이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렸고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보다 더 값진 것은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싹튼 신뢰였습니다. 검사 받자는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는데 막상 함께하고 나니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챙기는 것은 로맨스를 깨뜨리는 산통 깨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가장 진실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서로의 감염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콘돔이나 덴탈댐 같은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상호 동의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체액을 삼키는 것을 누군가는 궁극의 일체감으로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감정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저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하고 싫다고 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강요가 아닌 존중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침대 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다소 민망할 수도 있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화기관은 체액을 음식물처럼 처리함으로 삼키는 것 자체는 안전합니다. 영양가에 대한 환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입안 점막을 통한 성병 감염의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파트너와의 신뢰와 검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내고 더 건강하고 현명한 사랑을 나누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지만 어디 가서 물어보기 힘들었던 이야기들, 저 이세나가 의학적 근거와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
그리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